우울증이 있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논문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시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시나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 왼수로 보이나요? 그냥 남편만 봐도 짜증나고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고민에 빠지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마다 4만 명씩 이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의 우울증은 5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왜 오늘날 이토록 사람들이 우울해하는지, 그리고 우울증에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최신 논문을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우선 논문을 보기 전에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좀 알아봅시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이 우울증을 더 가속화하는 육체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내균총의 불균형,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의 증가, 세 번째로는 만성염증, 네 번째로는 이 MTHF라는 활성액엽산의 부족과 이 영양소의 불균형, 마지막 5번째 이 BDNF 활성의 감소와 그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울증의 원인들이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지금까지 우울증의 원인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약물들은 이 3가지 물질을 증진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SSRI, SNRI, NDRI, 이 계열의 약물처럼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양만 늘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항우울제는 이 초기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원인을 교정하지 않은 채 호르몬 약물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사로서 봐온 바에 의하면 이 불안이나 초조감, 성욕감퇴, 체중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 약물의 투여량도 상황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뇌 스스로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유익성이 유해성보다 상회하는 것은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죠. 이 5가지의 원인들을 함께 교정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5가지의 원인 중에 그 첫 번째 원인이죠. 장내세균총의 불균형. 잠깐만, 우울증이 있는데 왜 장내세균총에 신경을 써야 돼? 정말 우리의 식습관이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분이 우울해지면요, 뇌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의하면 뇌가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장이 좋지 않아도 뇌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은 제2의 뇌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이거는 뇌보다는 장에서 더 만들어집니다. 체내 세로토닌은 무려 90%가 장에서 분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세로토닌의 전구 아미노산이죠. 이 트립토판, 또 도파민의 전구 아미노산인 이 티로신,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돼서 흡수가 장에서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트립토판과 티로신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부족해지면서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감인 반응으로 염증성 소인이 증가하게 되고 이 염증성 소인이 증가되면 또 세로토닌의 합성이 뇌에서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려면 이 평소 식생활과 위장 기능에 꼭 신경 써라. 자, 2번째 원인이죠. 이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이 증가되면 왜 우울증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이 코티솔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티솔이 또 증가되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TDO라는 효소가 증가되면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죠. 퀴놀릭 애시드라는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위축도 쉽게 올 수 있고요. 제가 다소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이 감소돼서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티솔의 증가는 체내 인슐린 분비를 또 증가시키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면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비만이 유발되면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는 염증성 소인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거죠. 이 염증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죠. 이 우울증의 세 번째 이유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 중심에는 IDO라는 효소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티솔처럼 염증은 IDO라는 효소를 증가시키고요. 이때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줄이고 말씀드린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늘리게 됩니다. 당연히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 24편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즉 만성염증이 주요 우울증 장애와 항우울주 치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 염증이 있다면 1차 항우울제요법의 치료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비만,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알러지 등 이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울이나 짜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신경계 문제가 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신경을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로 우울증을 잘 다스리려면 몸의 염증을 없애야 한다. 자, 염증에 관련된 영상 이 두 편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증을 야기하는 네 번째 원인이죠. 이 활성형 엽산의 부족과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활성형 엽산은 이 다른 말로 MTHF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활성형 엽산은 BH4라는 것을 만듭니다. 회로도 되게 복잡하죠. 이 BH4는 세로토닌, 또 멜라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활성형 엽산이 신경전달 물질 생성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엽산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활성형 엽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게 잘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MTHF 전환 요소,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신 분이 꽤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전자 두 개가 모두 변이된 경우도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 엽산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변환율이 떨어지니까 활성형 엽산이 부족하게 되고 이 BH4의 생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 임신 준비를 하시면서 병원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변이형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비타민 B6, 철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까지 보조인자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시거나 또 아연이나 마그네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 불균형이 있으시면 남들보다 좀 우울한 기분이 잘 생길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다섯 번째 원인이 있죠. BDNF 활성의 감소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BDNF, 이거 뭔 말이야. 소리야? BDNF는 사실 유전자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중추와 말초신경계에서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변화되는 주변의 환경들, 이것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요. 성장과 분화와 전달 과정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다친 후에 재활의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BDNF의 활성화입니다. 우울증에 있어서도 이 우울증의 발병과 진행을 억제하고 그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DNF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BDNF를 증가시키려면 운동을 하거나 혈류순환을 잘 되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왔다면 반드시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BDNF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양소 역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양소 바로 그 유명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BDNF를 증가시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뭐래도 염증과 혈류순환하면 당연히 오메가3죠. 자, 지금부터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한 우울증 영양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된 결과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 NAC, 세 번째 세이미, 네 번째 OHTP, 다섯 번째 비타민 D, 여섯 번째 아연 정도인데요. 자세히 이 기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그리고 오메가3가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의 증가, 또 신경세포 재생의 증가, 염증까지 감소시켜 우울증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구성하는 DHA와 EPA 중에 어떤 게 우울증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에 효과가 있었던 오메가3의 성분은 EPA였다. DHA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EPA가 풍부한 오메가3가 우울증의 영양소로도 추천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오메가3 얘기하면서 야, 뇌에 좋다고 자꾸 DHA만 찾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용량도 보시면 EPA만 1000ml에서 2000ml니까요.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EPA랑 DH 복합 제품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루 3에서 4g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NAC, 에나스틸 시스테인이라는 건데요. NAC는 보시는 것처럼 양극성, 즉 조증과 우울증을 동반한 사람에게 좀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NAC는 글루타치온의 전구 아미노산이기도 하죠. 체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임으로써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 NAC는 최소한 8주 이상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이미입니다. 세이미는 BH4 공급과 연관되어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우울한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번째, 트립토판과 OHTP도 있네요. 만드는 과정에 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도 필요하니까 같이 보충하길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OHTP를 먹을 때 세로토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것은 세로토닌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불안이나 강박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세이미, 트립토판, OHTP 좀 낯설죠? 어렵고.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기에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타민 D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1000I 정도를 썼고요. 1000I 정도의 작은 용량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연인데요. 제가 앞서 BDNF가 감소될 때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했죠. 또 이때 오메가3도 중요하다. 아연 역시도 이 BDNF를 향상시키고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죠. NMDA라는 것들을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연을 약 20에서 30ml 정도를 사용했고요. 논문을 보면 아연은 비타민 B6와 마그네슘과 같이 먹는 게 베스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문도 조금 볼까요? 2017년 신경정신양리학호에 실린 메타분석 논문입니다. 2046개의 논문을 검토해서 30개의 연구를 리뷰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메가3와 아연은 우울증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 MTHF의 활성형 엽산과 세이미, 그리고 비타민 B12와 비타민 D는 효과가 있으나 데이터가 약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 논문입니다. 이거 최신 자료인데요. 이건 최근 2019년 연구입니다. 1194개의 연구에서 33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오메가3를 꼽았습니다. 항우울제 약인 SSRI와 병행을 해서 같이 먹었을 때 약의 효과를 상승시켰다라고 하고요. EPA로서 약 2200mg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고 DHA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엽산 보충제인데요. 먼저 활성형 엽산 MTHF 고용량일 때 효과가 있었는데요. 무려 연구에서는 15g을 썼네요. 자, 세 번째 보이는 거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를 여기서는 주에 5만 단위를 썼는데요. 따지고 보면 하루당 7000IU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그네슘에 대해서들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마그네슘 단독으로는 우울증 환자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이완작용이 강하므로 오히려 우울증보다는 ADHD나 강박증 이런 쪽에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연구 자료에서는 이 조현병이나 ADHD 또 조증에 대한 연구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뒷부분에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우울증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고로 당연히 우울증에 있어서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수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과 근거가 확실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오메가3, 아연, MTHF인데요. 오메가3는 EPA와 DH를 하루 3g 이상, 아연은 20mg 이상, MTHF는 1mg 이상은 드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 MTHF는 너무 고용량을 써서 제가 그 정도까지 드셔라 라고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MTHF를 포함해서 체내 메틸레이션 회로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이 비타민 B군의 복합 영양소를 같이 드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C 같은 영양소와 비타민 D까지 추가해 보시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장 건강을 꼭 다스려 주시고,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이 코티솔 케어를 위한 홍경천이나 테아닌, 가시오가피, 부신 아답토젠 등을 잘 조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렉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